공기 사나이, 키타무라 고로, 그리고 시바노 카네주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아니 서로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어떤 야릇한 2층 영업집에서였다. 그다지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어서 벽 같은 것도 싸구려였는데, 누렇게 변색된 4조 반짜리 다다미 방에 누워서 자던 키타무라의 귀에 아마도 같은 구조일성 싶은 옆방에서 이상한 짧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던 시바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키타무라는 옆방 남자도 자기처럼 상대하던 하룻밤의 여인이 일찌감치 도망가는 바람에 심심해서 저렇게 요상한 호랑 집 밖기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양인데, 내가 먼저 말이라도 걸어볼까 싶은 생각에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게 뜻밖에도 대담하게 이렇게 말을 붙였다. 저 옆방에 계시는 분, 우리 얘기라도 좀 나누지 않겠습니까? 저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자 옆방에서 갑자기 노랫소리가 딱 멈추더니 한동안 누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지 궁금해하는 모양이었다. 저 혹시 저 말인가요? 이윽고 대답이 들려왔는데 역시 키타무라처럼 젊은 목소리였다. 네, 당신 말입니다. 뭐 이런 데서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뭔가 좀 색다른 얘기거리라도 없겠습니까? 하하, 이 당신도 꽤나 심심하셨나 보군요. 그래도 이건 좀 뭐한데요?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다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벽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 이런 집은 못 쓰겠네요. 전 여기가 처음인데요. 뭐 여자가 오늘 밤쯤 임시 건물이 있을 것 같다는 제법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더니만 도망가 버렸어요. 시바노가 먼저 털어놓았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불쾌하죠. 뭐 돌아가자니 밤도 너무 늦었고, 뭐 이상하게 잠마저 싹 달아나서 눈만 말똥말똥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저 어떠세요? 제 방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잠깐만요.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방에는 아직 불이 있으니까 제가 차라도 끓일게요. 그리하여 두툼한 소음 잠옷 차림의 시바노가 한 손에 담배 봉투를 들고 키타무라의 방으로 건너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두 사람은 얼굴 생김부터 나이까지 아주 닮은 꼴이었던 것이다. 그들도 서로가 닮았음을 의식하면서 금세 호의를 느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거리낌 없이 술술 풀리면서 잠깐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키타무라가, 그리고 시바노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유쾌하게 생각한 것은 상대가 자기처럼 엉뚱하다는 점이었다. 아니, 엉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쪽이 더 적당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참 제대로 모인 것이 둘 다 아사쿠사를 좋아했던 것이다. 아사쿠사 중에서도 육구에 있는 에가와 이치자의 공 굴리기를 좋아했고, 변두리 종교 행사일에 등장하는 훔쳐보기 장치를 좋아했다. 지옥 극락의 살아있는 인형을 좋아했고, 야와타의 대나무 술을 모른다를 좋아했다. 그렇게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참 특이한 사람이군요. 이윽고 시바노가 의기투합한다는 듯이 말했다. 탐이자라고나 불러야 할까요? 탐이자. 이상한 것을 탐하는 사람. 이건 제가 멋대로 만든 말인데요. 기이한 것에 빠져든다, 이상한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거기에 집착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집에 오는 것만 해도 역시 그렇죠. 이렇게 더럽고 살풍경한 방에서 달아빠진 매춘부와 놀아보겠다는 것도 뭐 그렇지 않나요? 허, 정말 그럴듯하네요. 탐이자라고 하니 멋진 말이네요. 무엇보다도 글자 모양이 참 마음에 드는군요.
키타무라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물었다. 그럼 아마 당신은 이 탐정 소설을 좋아하시겠죠? 어때요? 맞췄죠? 네, 맞아요. 저도 탐정 소설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바노는 이미 너무 기뻐서 더 이상 표정을 감추지도 않았다. 정말이에요. 전 탐정 소설 광팬이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 에드가 알렌 포, 뒤팽, 홈즈, 손다이크, 그리고 르콕 선생님 등등이죠. 당신도 물론 좋아하시죠? 좋아하다마다요. 제가 직접 써볼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 참 묘한 일이군요. 나도 탐정물을 써본 적이 있는데. 근데 당신은 그 쓴 거를 뭐 어딘가에 발표한 적이 있나요? 그게 말이죠. 뭐 보내기는 보내봤지만 잘 안 됐어요. 뭐 일본의 편집자들이 탐정 소설을 알기에 하겠습니까? 영 소식도 없고 원고도 돌려주지 않더군요. 그들은 뭐 자동차, 권총, 복면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탐정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셨군요. 저는 뭐 어디에도 보낸 적은 없어요. 뭐 물론 보내보았자 당선될 리도 없고요. 그나저나 언제 이 당신의 작품을 좀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탐정 소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의 수십 명의 유명 작가들이 그들의 대화에 등장했다. 르콕은 너무 둔에 빠졌다. 뒤팽은 너무도 현학적이고 그들을 비난한 홈즈 역시도 만약 왓슨이라고 하는 백치가 옆에 없었다면 얼마나 덜 떨어져 보일지 알게 뭐냐면서 마치 그들이 역사상에 실존한 인물이라도 되는 양 두 사람은 입가에 거품을 튀겨가며 뜨겁게 얘기를 나눴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10년지기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친해졌다. 두 사람 다 독신이었고 가난했다. 키타무라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하숙집에서 뒹굴뒹굴하며 있었다. 시바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빈둥빈둥 밤에만 돌아다니는 박쥐 같은 일이나 하면서 변두리 나이가 빠진 2층 집에 새들어 사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슷한 처지가 두 사람을 한층 더 친하게 만든 것은 분명했다. 거의 매일같이 방문해서 어떤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논하고 안드레프를 비평하는가 하면 돈이 너무 없다. 지금 100만 엔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예 작정하고 도둑질이나 해버릴까? 지고마르나 리팽처럼 말이야. 같은 넋두리도 했다. 뭐 설령 조사해 본들 경찰서에 잡혀가는 건 전체 범죄의 5%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둘이 열심히 고심해서 연구한 범죄라면 아마 절대로 들키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식의 상세한 계획마저 세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그들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었다. 또는 소심한 겁쟁이들이 맞는지도 모른다. 책상 앞에서 뒹굴뒹굴 전병이나 갉아먹으면서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진짜 도둑 저리 가라지만 막상 실행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절대 꿈도 못 꾼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혹은 그들 둘 다 반드시 선량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말이다. 그런 나쁜 짓을 꾸미느라 정신이 빠져 있는 듯이 보이다가도 다시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생 같은 천진한 놀이에 몰두해 있는 그런 일조차 아주 흔했다. 서로 얼굴만 봐도 그들은 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아우 심심해. 지겨워 죽겠어. 어찌 이다지도 가치 없는 인생일까? 뭔가 좀 색다른 일은 없을까? 근데 넌 그러고도 잘도 살아있구나, 이 시바노야. 그러면 시바노도 그와 똑같은 문구에서 이 기타무라야
하고 끝나는 말을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루한 시간이 남아도는 그들로서는 무언가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선택된 유희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이었다. 화투도 트럼프도 결국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다. 장기나 바둑은 시바노의 급수가 월등히 높아서 두 판도 제대로 못 두었다. 그런가 하면 맞추기 놀이도 발견한 당사자야 흥이 날지 몰라도 익숙해지고 나면 금세 시들해졌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난 것은 쓰레기 감추기라는 이름의 놀이였다. 그것은 키타무라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학교 놀이터 모래밭에서 자주 하던 놀이였다. 두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쪽이 술래가 되어 눈을 감고 있으면 다른 아이는 일정한 구역의 모래 속에 정해진 작은 나무 조각을 숨기는 놀이였다. 그리고 이제 됐어 라고 하면 그것을 신호로 술래가 찾는 것인데 그 지면이 평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잡초까지 나 있었고 정해진 물건 외에도 갖가지 물건들이 떨어져 있어서 찾아내려면 상당히 고생을 해야 했다. 기지가 있는 아이라면 그것을 일부러 흙 속에 숨기지 않고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슬쩍 흘려두고는 다른 쪽에다 일부러 흙을 판 흔적을 남겨두어서 마치 그곳에 숨긴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했기에 놀이는 점점 더 재미있어졌다. 뭐 그런 일종의 탐정놀이였던 것이다. 그것을 키타무라가 살던 지방에서는 쓰레기 감추기라고 불렀다. 어느 날 키타무라가 그 어린 시절의 놀이를 문득 떠올렸다. 그리하여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시바노와 둘이서 20몇 살이나 되는 그들이 애들 같은 놀이를 해보기로 한 것이다. 흙 대신에 책상 위가 숨기는 장소로 정해졌다. 숨길 물건은 한 장의 엽서인데 그것을 책상 위에 있는 책꽂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잉크병이라든지 책, 시계, 담배 상자 아니면 재떨이 같은 물건 사이에 숨기는 것이었다. 시바노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키타무라는 엽서를 둥글게 말아서 담배 내용물 대신 넣기도 해보았고 붓을 빼서 그 몸통에 둥글게 말아 넣기도 했으며 또 앞에서처럼 일부러 붓끝을 벌려둔다든지 또는 엽서 한쪽 면을 검게 칠해서 검은 상자 표면에 분간이 안 가도록 펴 발라두는 등 온갖 트릭을 다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면 시바노는 그때마다 재떨이 속에 멀쩡한 담뱃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붓통에서 붓의 위치가 살짝 달라진 것을 보고 벼루 속에 붓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차례차례 엽서를 숨긴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이런 무의미한 놀이가 그들을 심히 기쁘게 했다. 그리하여 비슷한 실내 탐정 놀이가 온갖 변형된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물건을 빌려와서 그 주인의 성별, 연령, 직업을 맞춰보거나 또는 나중에 폴 모랑의 유명한 소설로 소개되었던 각자의 장점과 결점을 드러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는 그런 놀이조차도 둘은 이미 모두 다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가령 시바노가 키타무라의 변태라는 항목에 80점을 주면 키타무라는 거기에 스스로 100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었다. 자아도취라는 항목에 상대가 100점을 주면 키타무라는 잠시 부끄러운 얼굴을 하면서 스스로 80점을 주는 것이었다. 그 둘은 이런 놀이에서 자기 폭로의 쾌감과 서로를 평가하는 데서 얻어지는 어쩔 수 없는 지극한 전율을 맛보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탐정소설도 결코 잊지 않았다. 병적일 정도로 권태로움에 빠져 있던 그들은 매월 수십 편씩 발표되는 소설에서는 더 이상 어떤 자극도 느끼지 못했다.
오로지 탐정 소설만이 그들을 포로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탐정 소설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유희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시바노가 도일의 공포의 계곡을 낭독하면 키타무라는 작중 인물의 식욕이 극심하게 늘었다는 대목에서 이미 범인은 그 인물의 방에 숨어 있음을 지적해버리는 식이었다. 그리고는 명탐정이라도 된 듯 우쭐한 기분이 되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탐정 소설을 창작하면 다른 사람은 그 결과를 미리 맞추기도 하는 즉석 탐정 회화라고나 불러야 할 유의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이 흥을 돋우면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탐정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 두 사람이 쓴 탐정 소설의 숫자가 한 편, 두 편 그 수를 더해갔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공상적 범죄의 생활자였다. 탐정 소설을 한 편 읽을 때마다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기분이 들었고 엄청난 범죄를 멋지게 해결한 듯한 자랑스러움조차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가? 이렇게 써서 모아두기만 해서야 어딘 뭐가 되겠나? 하나쯤 어딘가 좀 출품을 해보지 그래? 어느 날 시바노가 제안했다. 처음에는 묵살된다고 그래도 결국 편집자들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한번 발표를 해보자고. 이런 탐정 취미는 일반 독자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팬이 있을 테니까. 뭐 게다가 혹시 히트를 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출품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키타무라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제안은 즉시 성립되었다. 그래, 이 멋진 매력을 우리들만 독점하는 건 아까운 일이지. 이 세상 모든 권태로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좀 나눠주고 싶네. 결국 그들은 저마다 최고의 회심작을 골라 한 편씩 어떤 출판사로 보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아주 좋았다. 덕분에 그들의 작품은 연속적으로 발표되었고 더군다나 예기치 않았던 과대한 상찬마저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외국의 탐정 소설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에도 이런 진짜 사건 같은 작품이 탄생했다고 기뻐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 어느새 그들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분위기를 탄 두 사람은 모아두었던 낡은 원고들을 재빨리 발표했다. 얼마 안 되는 탐정물 애호가들 사이에서였지만 두 사람은 매 작품마다 허명을 드날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참말로 잘도 만났다 싶은 것은 두 사람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인생 자체의 권태를 느낀다는 점이었다.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탐정 소설로 돈을 버는 것조차 벌써 질려버렸던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료라고 하는 큰 돈의 맛을 들인 그들인지라 지금 와서 붓을 꺾을 마음은 아예 없었다. 그들로서는 탐정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더 없는 쾌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사실 그것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한편으로는 지필의 감흥을 높이면서 보다 재미있는 얘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슬슬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바닥모를 권태를 위로하기 위해 그들은 서서히 황당무계한 장난을, 그리고 마침내는 끔찍한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그 전말을 전하는 것이 실은 이 이야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키타무라가 묘한 제안을 했다. 이봐, 이런 건 어떨까? 내가 네 이름으로 탐정 소설을 쓰는 거야. 너도 똑같이 내 이름으로 쓰고, 즉 이름을 서로 바꾸자는 거지. 물론 문투라든지 필적이 서로 닮았으니까 누가 봐도 위작인지는 모르게 해야겠지. 그래서 편집자나 독자가 끝까지 눈치를 못 챈다면 정말 재밌지 않겠나? 어? 정말 그렇구만. 시바노도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쳤다.
가령 누군가가 자네 작품에 악평을 가한다면 그 비평가는 틀림없이 자네를 깔아뭉갰다고 철석같이 믿겠지. 근데 웃기는 건 당한 것은 자네가 아니란 말이야. 또 내가 좋은 것을 쓰면 자네 평이 좋아지겠지만 자네가 실수를 하면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겠지.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우리 둘뿐이란 말이야. 골동품상의 의뢰로 명화를 위조하는 전문가가 있잖아. 물론 그들이야 돈을 벌기 위한 것이겠지만 자신이 그린 가짜 그림이 비싼 값에 명화로 통용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으니 그런 매력도 꽤 각별하지 않겠나. 치사한 사기꾼들과는 달리 이 세상 모두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분명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속이는 쾌감이 있을 거야. 이 자네도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위조자들의 이야기는 들었을 거지. 뭐 우리도 그런 기분을 알 것 같지 않은가?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보다는 숨어서 다른 사람의 위작을 만들고 또 그걸 아무도 모르게 속인다는 사실이 훨씬 더 유쾌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건 범죄 애호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쾌락이겠지. 내 생각 어때? 정말 그렇구만. 그럴싸해. 이런 방면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기이하게도 금방 일치했다. 키타무라의 제의는 그 자리에서 성립돼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바꿔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들의 위작 소설은 이전처럼 잡지에 발표되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어느 누구도 이들의 계략을 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키타무라의 작품에는 역시 그만의 맛이 있고 시바노의 작품에는 시바노 특유의 정취가 있다고 덜어는 칭찬하고 덜어는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식은 죽 먹기네. 식은 죽 먹기에. 맞아.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킥킥 웃어댔다. 그리고 이 최초의 실험으로 맛을 들인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나쁜 장난을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가짜 번역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멋대로 외국 작가의 이름을 지어내서 누구누구 작, 키타무라 고로 번역 이렇게 해서 아는 잡지 편집자에게 보냈다. 유럽과 미국에는 수십 편이 넘는 탐정 잡지가 있었고 매달 한도 없이 새로운 작가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어떤 편집자라고 해도 매일 거기까지는 눈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럴싸한 외국인 이름이 있고 문장이 좀 번역투로 보이는데 줄거리가 일단 재미나면 그들은 바로 그 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진짜 번역가들이 서로 작품의 오역을 지적하기도 하고 지명이며 인명의 발음에 이르기까지 눈에 칼을 세우고 흠을 찾느라고 야단들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룻밤에 만든 창작이 그럴듯한 이탈리아인 모모 씨의 원작으로 통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세상은 아직도 재미난 일이 많이 남아 있구만. 키타무라도 그렇고 시바노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악마끼리 친구가 되었는지 지칠 줄 모르고 타고난 악마의 장난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자기 친구들과 비슷해서 키타무라의 동창이 명탐정이 되는가 하면 시바노의 친구는 동성동명의 살인마로 나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이나 직업이 작가의 지인들과 닮은 경우에 흔했지만은 그들의 경우는 탐정 소설이다 보니까 지인들이 대개는 악한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달리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당사자로서는 결코 기분이 좋을 리도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둘은 또 남몰래 킥킥대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이런 유치한 장난도 언제까지나 그들을 매료시킬 수는 없었기에 둘 사이에서는 다시금 기이하게도 지혜 대결이라는 유의가 시작되었다. 지혜 대결이라고 해도 이미 그것은 이전처럼 탐정 분담이나 쓰레기 감추기 같은 것이 아니었다. 좀 더 죄가 깊은 유희였던 것이다. 어느 날 시바노가 키타무라의 하숙집을 찾아와서 불쑥 이런 말을 꺼냈는데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자네와 내가 이 탐정놀이를 해보는 거 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아사쿠사의 시네마 클럽 말이야. 내가 거기에 어떤 변장을 하고 가면 자네가 탐정이 돼서 찾는 거지. 그 어두침침한 영화관에 있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나를 찾아내란 말이야. 근데 난 절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에이, 시시하게. 뭐 넓다고 해도 고작해야 영화관이야. 뭐 신경 써서 찾으면 못 찾는 게 되레 바보지. 너무 유치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시바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자네 절대 못 찾을 거야. 자네한테 발견되지 않을 거니까. 뭐 단지 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트릭도 하나 숨어 있는 거라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마구 더듬어 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엄청 자신 있나 보구만. 그렇다면 영화도 볼 겸 해서 어디 자네 실력이나 좀 구경해 볼까?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어느 날 몇 시라고 하는 약속이 성립했던 것이다. 막상 그날이 되자 키타무라는 시바노니까 어차피 여자나 뭔가로 변장해서 어쩌면 진짜 여자애들까지 동반해서 남자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인석이라도 잠복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지정된 영화관으로 나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바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들 자리는 물론이고 부인석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보았지만 시바노다운 인물은 아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제대로 한 방 먹었구만. 시바노 녀석 처음부터 이 영화관에는 오지도 않았던 게야. 그가 말한 심리적 트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만. 뭐야 짜증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타무라는 재미도 없는 일본 영화를 대충 본 다음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다음에 시바노를 만났을 때도 이미 잊어버렸다는 듯이 그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시바노는 다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어때? 역시 자네는 날 발견하지 못했지? 발견했어. 자네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헤, 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하지만 난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고. 일단 좀 들어보게. 자네는 그 대지는 빛난다라는 영화를 보았지? 거기에 아사쿠사 사찰거리에 있는 상점가를 찍은 장면이 있던 걸 기억하는가? 그 장면이 나올 때 카메라가 바로 앞에서 커다랗게 통행인들의 얼굴을 찍어 놓지 않았나? 그 얼굴이 바로 나라는 거 깨닫지 못했나? 내가 말한 변장이라는 거는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몸을 숨기는 것이었어. 그게 트릭이었지. 시바노는 아사쿠사 상점가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카메라에 촬영이 되었고 퍼뜩 이런 장난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농담 같은 시바노의 장난이 미리 계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던 탐정놀이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이후로 그들은 변장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화장품이며 가발, 배우들이 사용하는 온갖 안료와 수염까지 골고루 종류별로 준비되었다. 의미 없는 그들의 변장한 모습이 거리에서 거리로 떠돌아다녔다.
한 사람이 범인이 되면 나머지는 형사를 흉내내면서 그를 미행했다. 범인은 자동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형사를 따돌리려고 했다. 영화에서처럼 추격전도 연출되었다. 극장, 백화점, 호텔 등이 그들의 탐정놀이의 무대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탐정 소설의 붓을 꺾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유의가 창작욕을 자극해서 어떤 경우에는 재료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창작과 탐정놀이, 탐정놀이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점점 구분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어디까지가 탐정 소설이고 또 어디까지가 탐정 놀이인지 애매해져 버린 것이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진지하게 죄를 범하려 하는 것처럼 놀이 속에서도 이따금 진짜처럼 착각을 했다. 그저 도망가거나 추격하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형사 흉내를 내는 쪽은 진짜로 악한을 추격하는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마침 형사 차례가 된 시바노가 그날 지정된 어떤 호텔로 들어갔다. 그는 먼저 카운터에 부탁을 해서 숙박 장부를 들춰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키타무라다운 필적은 없었다. 상대가 반드시 숙박객으로 변장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니까 요리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임시 웨이터가 되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숙박객을 방문해서 그 방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시바노는 잠옷 진짜 형사라도 된 듯이 민첩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호텔 복도에서 복도로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구석에도 키타무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제2의 지정 장소인 Y 공원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공원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지만 거기에도 키타무라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는 점점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틈엔지 공원을 벗어나서 어떤 공동묘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문득 뒤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봐, 손들어.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희한하게 차려입은 우스꽝스러운 샌드위치맨이 권총을 겨누면서 서 있었다. 새빨간 옷에 몸의 앞뒤로는 광고 간판을 내걸고 얼굴에는 도화사 가면에 기다란 줄무늬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시바노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샌드위치맨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시바노를 근처 나무에다 묶어버리고는 갑자기 가면을 벗었다. 형사님, 꼴이 말이 아니시군요. 자, 그럼 편히 쉬면서 주변 경치라도 감상하세요. 놀리기라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니 휙 하고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키타무라였던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시바노는 호텔 현관에서도 공원 입구에서도 유명한 동상 아래서도 심지어는 분수 옆에서도 끊임없이 샌드위치맨을 보았던 것이다. 어떤 때는 그 손으로 광고지까지 받기도 했다. 샌드위치맨이라는 것이 어쩐지 그냥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오가는 길에 서 있는 우편함이나 전선주처럼 눈에는 금방 들어오지만 또 그렇게 쉽사리 무시되는 존재라고나 할까? 시바노는 그렇게 키타무라의 교묘한 전략에 제대로 낚인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시바노는 샌드위치맨이라는 탐정 소설을 발표해서 갈채를 받았다. 그들의 이러한 탐정놀이가 작품의 재료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시바노가 범인 역을 맡아서 대단히 기이한 변장을 하고
어떤 떠들썩한 장소에서 키타무라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자기 스스로도 감탄할 만큼 비원장에도 멋지게 성공을 했고 장소도 사람이나 차들로 바글바글 혼잡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고생 좀 하겠지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인파를 헤치고 다가와서 마치 변장하지 않은 시바노를 찾기보다 더 손쉽게 그의 가면을 벗겨버렸던 것이다. 시바노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금방은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키타무라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느물느물 웃으며 트릭을 밝히는 것이었다. 놀랐어?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내가 처음부터 자네가 어떤 변장을 하는지 미리 알았거든.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묘한 변장이 오히려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법이야. 그럼 혹시 자네는 내가 집을 나올 때부터 미행을 했나? 그렇진 않아. 그런 비겁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지. 게다가 자네라도 그런 점은 충분히 주의할 테니까 집 앞에서부터 미행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보다는 집을 나오기 이전부터지. 자네가 변장할 때부터 이미 보고 있었거든. 자네가 외출한 틈에 내가 하숙집 주인한테 대충 둘러대고 몰래 방으로 들어갔던 거야. 그리고 벽장 속에 천장을 벗겨내서 지붕 밑으로 숨어들었던 거라네. 천장 바닥에는 빠진 옹이가 있어서 그곳으로 자네 방을 훔쳐보았지. 자네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지저분한 옷을 들고 들어오더구만. 그리고 솜씨 좋게 변장을 시작했지. 그걸 나도 모두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네가 집을 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나도 여기로 온 거지. 그만한 일로 모든 걸 망칠 미치광이는 없을 테니까 이 도중에 카페에 들르기도 하고 아무튼 천천히 찾아왔지. 그리고 키타무라는 또 이런 말도 했다. 근데 말이야, 그 천장 속에서 자네를 훔쳐볼 때 말이야, 이 나는 갖가지 공상에 잠겼었어. 우선 무엇보다 묘한 것은 천장 속은 옆집과 하나로 뚫려 있다는 점이지. 밑에는 덧문이나 격자문 같은 것도 꼼꼼하게 닫아 걸었지만 한 걸음 천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경계도 없는 완전히 열린 공간이었어. 만약 옆집 사람이 행여 나쁜 마음이라도 품고 자네 방을 살펴보려고 했다면 이 그냥 천장 속으로 기어들기만 하면 다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곳에서 자네 방 벽장으로 내려와서 심지어는 도둑질조차도 가능하다는 말이지. 이 일본식 집이라는 건 정말 희한하게도 지어놨단 말이야. 키타무라는 이야기를 더 계속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엄청난 공상을 했어. 그렇게 옹이 구멍으로 보고 있노라니까 자네가 몸을 움직여 여러 가지로 변장하는 얼굴이 이따금 천장으로 향할 때가 있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커다랗게 벌어진 자네 입이 구멍 바로 밑에 올 때도 있었지. 그게 대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 예? 만약 내가 자네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그 구멍으로 독약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네 입속으로 말이야. 어때? 이런 생각은.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키타무라는 천장 속 밀개라는 탐정 소설을 발표했다. 그런데 키타무라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독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건 시바노의 샌드위치맨의 모방이다. 만약 전에 샌드위치맨이라는 명작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미있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중에 나왔으니 아무래도 좀 식상해진 거다. 이런 평가였다. 즉 키타무라는 시바노의 작품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과연 재료를 다룬 방법에 있어서도 좀 닮은 구석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키타무라와 시바노는 이런 비평을 접하면서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맨을 쓴 것은 시바노였지만 그 트릭을 창작해낸 것은 키타무라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키타무라의 작품이 샌드위치맨의 모방작이라고 비난받는다는 것은 키타무라가 키타무라 자신을 모방했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뿐 아니라 둘은 서로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 독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갑을 논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들의 탐정놀이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따금 서로가 서로를 무섭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상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나쁜 짓을 획책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바노는 상대가 천장 구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독약을 떨어뜨릴 궁리까지 했다고 상상을 하니까 불길한 느낌을 더욱 감출 수 없었다. 키타무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 좋은 일은 그들이 이젠 그런 탐정놀이에도 서서히 질려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아있을까? 이제는 진짜 도둑이나 진짜 살인 외에 그들의 흥미를 이루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도 명명백백하게 자기들이 이미 범죄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상대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떤 전율을 감추지 못했다. 때때로 서로의 얼굴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네도 그런가? 자네 또한 그런가? 라면서 서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도 보였다. 어느 날 키타무라의 하숙집에서 주인공인 키타무라와 시바노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난 이번에 이런 줄거리의 탐정 소설을 좀 쓸 생각인데 한번 들어봐 주지 않겠어? 그리고 이걸 네 이름으로 발표할지 내 이름으로 할지도 좀 정해야 되겠지. 시바노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 어떤 내용인데? 언제나처럼 변태가 주인공인데 조금 이색적이야. 핑크색 서양 봉투 같은 것에 여자처럼 보이는 글씨를 적는 놈이지. 그리고 그걸 자기 앞으로 붙이는 거야. 뭐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우편함에 넣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어떤 아가씨가 보낸 연애 편지인 양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면서 읽는 거야. 게다가 일부러 책상 위에다가 그 편지를 꺼내 두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대략 뭐 그런 얘기인데 본인은 그것으로 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되는 거지. 결국 변태 놈이니까. 시바노는 어떤가? 아이디어 좋지 않나? 하는 얼굴로 코가 우쭐해져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얘기를 듣고 있는 키타무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응응 하고 대답은 하면서도 묘하게도 딴청을 부리며 실실 웃음을 참고 있었다. 내 좀 더 얘기해 줄게.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가면 이번엔 편지로 만날 장소를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일부러 그곳까지 가는 거야. 그게 가령 공원 벤치라고 하면 혼자서 오랫동안 지루하게 시간을 죽인 뒤에 돌아와서는 난 오늘 어디 어디서 그 여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하고 허풍을 떠는 거지. 자, 어떨 것 같아? 응? 그런 기분 말이야. 그리고 다시 옆방에 친구가 있을 때를 계산해서 자기 방에 여자 손님이라도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는 거지. 자기 목소리와 가공의 애교스러운 여자 목소리를 교대로 내면서 말이야. 결국 혼자서 연극을 하는 셈이지. 이 사람들도 모두 잠든 한밤중이니까 그게 한층 효과가 좋았겠지. 자, 여기서 제대로 맛을 내야 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녀가 소곤소곤 정답게 얘기를 나누는 소리에 문득 눈을 뜬 옆방 친구의 기분, 그걸 상상하면서 성실하게, 아니 도리어 진지하게 사랑의 1인 연극에 혼자 도취되어 있는 주인공. 어때? 꽤 재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겠네.
키타무라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웃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시바노는 상대의 안색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근데 말이야, 만약 주인공이 순전히 허영심만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별것도 아니겠지만 그는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도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연극을 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마치 진짜로 상대 처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는지도 모를 일이지. 자기 앞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뭐 그런 사정을 결국 어떤 남자가 알게 되면서 거꾸로 그에게 장난을 친다 이런 얘기야. 그가 몇 통의 편지를 보내면 그에 앞서 가공의 여자 이름으로 남자가 답장을 보내는 거지. 그럼 주인공은 당연히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지. 가공의 인물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진짜 답 편지가 온 거니까. 그로부터 그 남자가 온갖 트릭을 이용해서 주인공을 놀라게 하거나 괴롭히게 되는 거지. 끝에 가서는 여자의 친구까지 무대에 등장시켜서 마침내 주인공을 뛸 듯이 기뻐하게 만드는 걸세. 그리고 그 다음은 범죄야. 주인공이 그 남자의 트릭에 걸려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는 아직 미정이야. 결론을 말해줄게. 이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남자의 트릭이었다 하는 상투적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건 달리 도리가 없지 않나? 아니 그럼 또 그게 가짜였다는 얘기로 모든 게 끝나는 거구만. 근데 말이야, 우리도 이제 이런 짓 좀 그만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카타무라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줄거리는 참 재미있군. 결론이 미정인 것은 유감스럽지만 주인공의 이상 심리는 참 흥미롭네. 근데 자네 말이야, 혹시 그 얘기 어디서 딴 데서 가져온 거 아니야? 뭐 가령 옛날 고서라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말이야.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내 창작이야, 창작. 그런 심리를 언제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드디어 써볼까 싶어서 줄거리를 정리해 본 건 바로 어제의 일이야. 표절? 말도 안 돼. 시바노가 울컥 성질을 냈다. 그러자 키타무라는 희미하게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지? 아, 그렇다니까. 자, 그럼 말하겠는데 그 줄거리는 상당히 예전이지만 역시 여기서 내가 너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 창작인 거지. 드디어 자네의 그 치매 증거가 나타났구만. 어때? 항복하겠는가? 자네한테 들었다니? 그거 이상하구만.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자넨 늘 그런 소리를 하는데 뭐 내가 잘 잊어먹기는 하지만 설마 자네한테 들은 얘기를 다시 자네한테 주절주절 떠들어댔겠나? 그건 말도 안 돼. 어랍쇼? 아직도 우기는구만. 정말 자네 건망증도 이젠 골수까지 스민 모양이네. 생각을 해보게. 분명 지난달 두 번째 일요일에 역시 이 방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 같은 하숙집에 이 키무라 군도 와 있지 않았는가? 두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말 같으면 그한테 좀 물어보게. 키무라 군 말이야, 키무라. 그래? 그랬었나? 조금 두려워졌는지 시바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다면 뭐 자네가 말하는 게 진짜겠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럼 난 드디어 병에 걸린 건가? 분명 어떤 천벌일 게야, 천벌. 뭐라고 그랬어? 치매? 그 병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있나? 에이, 알게 뭐야. 이 자네 같은 행동이 조발성 치매인지 뭔지는 나도 확실치 않아. 그냥 그런 병명이 자네한테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이 사람 정말 지독한 말을 퍼붓는군.
그래도 좀 무섭기는 한데 나는 옛날부터 기억이라는 걸 경멸했거든. 기억력이 좋은 녀석은 비판력이 둔하다. 결국 바보다 하는 생각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 죄일지도 몰라. 자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나도 조금은 눈치를 채고 있달까. 요즘 심할 때는 불편해서 아주 미치겠네. 때때로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먹고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으니 말일세. 그렇지. 그럼 드디어 뇌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지. 어떤 독일 거야, 독. 실제로 자네 건망증은 지독하잖아.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제 끝일세. 하여간 미치겠구만. 난 분명 머리는 좋은 편인데 말이야. 남에게 들은 소설의 줄거리까지 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끝이 분명하네. 이제는 절대로 쓸 수 없을 테니까. 근데 자네는 친구를 너무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때 나의 이야기에는 제대로 결론이 내려져 있었거든. 그걸 들으면 자네도 분명히 기억이 날 거야. 기타무라는 왠지 친구가 치매라도 걸리길 바라는 사람처럼 심술궂게 말을 이어갔다. 그 주인공은 이 자네는 잊어먹고 말을 안 했지만 굉장히 추한 얼굴을 가졌어. 그의 변태적인 유희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친구에게 놀림도 당하고 상황에 따른 다른 원인도 있고 해서 마침내 죽을 결심을 하는 거지. 젊은 몸으로 연애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도 혐오스러웠던 거지. 그런데 그 역시도 세상의 연애 지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극치는 정사뿐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였다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정사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야. 연인과 동반자살 말이야. 어때? 아직도 생각이 안 나나? 뭔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연애 편지를 장작하거나 가공의 연인을 만든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이번에는 정사상대를 창작하려고 결심을 한다네. 아, 맞아, 맞아. 그랬지. 겨우 생각났네.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나란히 유언장에 적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 철도 건널목으로 나가는 뭐 그 결론이지? 맞아. 그렇지. 수신이는 막연하게 여러분 정도라고 하고 여자 이름은 불행한 딸로부터라고 적어둔 걸세. 그리고 젊은 여자 자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마의 건널목이라나 뭐라나 굉장히 자살자가 많은 장소가 있었던 거야. 그런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적당한 상대를 찾아낸 거지. 기차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여자가 선로에 뛰어들면 이 주인공도 함께 뛰어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치 정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껴안고 죽는 거지. 만약에 여자가 유언장을 써 놓았다면 안 되겠지만 그건 뭐 어떻게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아니면 여자의 유언장으로 주인공의 계획이 완전 물거품이 된다 하는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게 좀 부자연스럽네. 유언장 같은 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자잘하게 손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봐, 우리는 지금 소설의 줄거리를 상담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것조차 잊어버린 거야. 자네가 건망증 환자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잖아. 아, 그래. 그렇지. 이 과연 듣고 보니까 이 줄거리는 자네가 생각해낸 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바노는 자신의 기억력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부터 자주 깜빡깜빡해서 자네와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일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 벌써 잊어버리니 하면서 키타무라한테 비난도 받았지만 설마 그 건망증이 소설 줄거리에까지 이를 줄은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불길하게 그의 가슴을 두들겼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시바노는 더욱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소설가였던 만큼 너무도 두려웠던 것이다. 득이양양하게 발표한 작품이 만약 누구나 알고 있는 작품의 표절이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짓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일조차 있었다. 키타무라는 한때 사진에 빠진 적이 있어서 그 여운으로 고리짝 속에는 아직도 사진기가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언제나처럼 시바노가 그의 하숙집을 찾아갔더니 키타무라가 갑자기 사진기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시바노의 모습을 렌즈에 담는 것이었다. 시바노는 묘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고 그대로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다음 날 드물게도 키타무라가 시바노를 찾아왔다. 어제 내가 왜 자네의 사진을 찍었는지 알아? 키타무라는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 실은 말이야, 자네의 조발성 치매를 더 확실히 상기시키려고 내가 생각을 해낸 거야. 자, 말해보게. 어제 어떤 복장을 하고 나를 찾아왔었나? 양복이었나? 기모노였나? 기모노였다면 어떤 거였지? 시바노는 그 얘기를 듣자 기분이 조금 나빠졌다. 이 녀석은 왜 이리도 집요하게 나의 약점을 끄집어내는가? 생각해 보면 시바노가 자신의 기억력을 이토록 못 믿게 된 것도 키타무라의 끊임없는 암시 때문일지도 몰랐다. 시바노는 키타무라를 조금이나마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의 암시에 걸려든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어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은 사람을 너무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외출복으로 양복 한 벌과 기모노 두 벌을 갖추고 있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 양복을 입거나 기모노를 입거나 한다. 그런데 어제는 틀림없이 양복을 입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젠 양복을 입었어. 어? 양복이라고. 아무렴 설마 그것까지 잊어먹겠나? 그래? 양복을 입었었다고? 그러자 키타무라는 거의 질린 표정을 지었다. 자, 그럼 이걸 좀 보게나. 자네 그 치매가 어느 정도로 구제받기 힘든지 말이야. 그 사진을 받아보니까 어제 찍은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기모노를 입은 시바노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어? 이상하네. 나 어제 분명히 양복을 입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설마 사진이 거짓말을 하겠나? 이래도 자네는 자기 병을 모르겠어? 자네는 언제나 내가 심술궂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코 이런 일로 내 자신의 우월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진지하게 자네 몸을 걱정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릴 거야. 자, 어때? 이 저 병원이라도 좀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아무래도 좀 그래야 되겠네. 시바나도 과연 겁이 덜컥 났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근본이 그날 하루만 살아가는 찰나주의자인지라 금세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의사에게는 가지도 않았다. 사실 두렵기도 했던 것이다. 드디어 시바노의 건망증은 날마다 더 심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어도 어느 것이 자기 의견이고 어느 것이 남의 의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다. 잠옷 큰 발견이라도 한 듯이 하나의 설을 늘어놓고 나면 그것이 의외로 이전에 말한 상대 의견이었던 적도 자주 있었다. 한동안 못 만났네 라고 인사를 하면 무슨 말이야 어제도 만나지 않았나 하면서 웃음거리가 되는 적도 있어서 시바노는 찜찜한 기분이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실과 몽환의 경계가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난 도대체
지금 일어나 있는 건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 건가? 그런 웃기는 의심까지 들었을 정도다. 자네는 모든 것을 형태라든지 숫자라든지 시간 같은 걸로 확실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공기처럼 느끼는 것 같아. 공기 말이야. 가령 어떤 설을 얘기해도 그걸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논증하지를 못하는 거지. 기억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논증의 재료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 자네는 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증거는 없지만 공기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네는 공기 사나이야. 키타무라는 놀리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시바노에게 공기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다. 어느 날 키타무라는 공기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발표했다. 그 소설에는 그 주인공이 얼마나 기억이 나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조리에 넘치게 적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시바노였다. 키타무라와 시바노가 앞에서 말한 그런 상태였을 때, 한편에는 공기 사나이 시바노의 친구인 카와구치라고 하는 사퍼가에게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카와구치는 최근에 아내와 사별하고 정인인 오코토라고 하는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변이 일어난 것은 아내 하나코가 죽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 밤 카와구치는 활짝 열린 2층 6조 방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마감이 임박한 사파를 그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따위 시시한 소설을 참 잘도 써놓았군. 지저분한 원고를 읽느라 고심했던 카와구치는 중얼중얼 그런 말을 내뱉었지만,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래도 직업인 이상은 그 시시한 소설에 사파를 그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연필로 그린 밑그림 위에 한 장 한 장 먹물을 찍은 펜으로 다시 선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과연 오래한 일인지라 보고 있는 동안 어느새 이야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저마다 지면에 나타났다. 뭐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라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도 점점 유쾌해져서 마침내는 콧노래까지 섞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작업에 열중하는 것이었다. 심야의 파수꾼이 나무패를 두들기면서 그의 방 아래를 지나갔다. 문득 시계 소리를 헤아려 보다가 그 수가 적은데 좀 놀랐다. 어느새 12시가 지난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갑자기 밑에서 깨악 하는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없이 작업에만 열중하던 카와구치는 잠시 그것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어리둥절했지만 대단히 겁에 질린 인간의 목소리 같았다.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주 끔찍한 비명이었던 것이다. 응? 만약?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불쑥 그의 가슴에 떠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고 다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한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책상 위의 탁상식의 초침 소리만이 심장의 고동과 박자를 맞추듯이 굉장히 커다랗게 들릴 뿐이었다. 뭐야, 바보같이.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부러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분명히 고양이나 무언가가 울었던 거야. 그냥 착각이었어, 착각. 그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침착해지려고 했지만 한 번 놀란 신경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최근에 기이할 정도로 겁쟁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이상한 허상이 눈앞에 나타나거나 기이한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었다. 이윽고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가 아주 느릿느릿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1층에는 애인 오코토가 있을 뿐이니까 달리 소리도 없이 계단을 올라올 사람 따위는 본래 없겠지만은
아주 느릿느릿 걸어오는 폼이 아무래도 그녀 같지는 않았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가만히 계단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보. 그러나 계단에서 얼굴을 내밀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그를 부른 것은 바로 오코토였다. 뭐야, 당신이었어? 그는 비로소 안심하여 조금 화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보통 때도 말이 많은 편인 오코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고 있자니까 계단을 다 올라와서는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서 마치 중병이라도 앓는 환자 마냥 거칠게 어깨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래? 카와구치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안았다. 여보, 정신 차려. 어디가 아픈 거야? 그러자 오코토는 창백하면서도 묘하게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대더니 갑자기 그를 꽉 껴안았다. 저 무서워요. 오코토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여보, 정신 차려. 어린애도 아니고. 그는 무조건 이렇게 화를 냈지만 아무래도 그 자신마저 등골이 오싹해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기운을 내려고 한번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 같으니 뭐가 그리 무서워? 하지만 당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당신의 전 부인이요. 돌아가신 하나코 씨, 하나코 씨의 유령이. 여보, 당신이 아래층을 좀 보세요. 계단 아래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다고 그래? 당신 정말 바보로구만. 뭔가 착각했겠지. 당신도 참.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도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대로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다. 오코토는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카와구치는 급격히 떠오르는 어떤 공포를 지우기 위해서 말이다. 새벽거리는 고요해서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지구의 깊은 바닥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정말 무서웠네. 이윽고 조금 기운을 차린 오코토가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이 오늘 좀 너무 늦기에 나 혼자서 먼저 누웠잖아요. 아직 현관문도 안 잠갔거든요. 근데 왜 있잖아요. 툇마루에 손 씻을 물을 떠놓은 푼주 너머에 있는 그 팔손이 나무 말이에요. 거기서 말이죠. 흐릿하게 뭔가 허연 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깜짝 놀라서 다시 보니까 세상에나 기다란 머리카락을 이렇게 얼굴 앞으로 늘어뜨리고 그 사이로 아주 무서운 눈이 나를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오늘 밤에는 절대로 아래층에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전 부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그 얇은 호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두 타대까지 걸고 있는 것이 정말 똑똑히 보였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하나꼴을 만난 적도 없잖아. 게다가 별로 원망할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사진부터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글쎄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황망한 상황에서 유령의 용모까지 확인할 여유 따위는 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카와구치는 상당히 주저하면서도 여자 앞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용기를 내서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했다. 좁은 쇳집이라 계단을 내려가니까 금방 뒤쪽 벽까지 다 보였다. 저것 봐,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헛것을 본 거야, 헛것.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원으로 통하는 널빤지 문이 어쩐지 지금 막 사람이라도 나간 것처럼 살짝 열려 있는 데다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기조차 하는 것이 카와구치로서도 조금은 의심쩍었다. 근데 저 문은 아까부터 열려 있었어?
네, 제가 깜빡했는지 저녁 무렵에 잠근다는 걸 잊었나 봐요. 오코토는 그의 등 뒤에 딱 붙어서 작고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 대답을 들으니 카와구치는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된 거로구만.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야. 칠칠치 못하다고. 저 문으로 도둑이나 또 뭔가가 들어온 걸 당신이 순간 착각을 한 거지. 단지 그뿐이야. 이 당신 바보로구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 뜰로 내려가 발자국을 찾아본다거나 문 밖도 살펴보았지만 지면이 단단해서 발자국도 없었고 바깥길에도 별로 수상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미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 덕분에 작업은 아직 다 끝내지도 못한 상태라서 잡지사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해서 그토록 겁에 질렸던 오코토도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는지 자리에 누울 때는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전 말이에요. 전 부인이 절 원망하거나 미워할까 봐서 내내 신경이 쓰여서 미칠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지 겨우 3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뭐 당신들 꿈자리가 편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코토가 평소처럼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입이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질수록 카와구치의 마음은 시시각각 깊어만 갔다. 왠지 모를 어떤 공포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기만 하는 것이었다. 오코토가 아무리 겁장이라고 해도 도둑을 유령으로 잘못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얇은 호옷에 두타대까지 목에 걸고 있을 도둑이 대체 어디 있겠는가. 자기도 직접 경험한 만큼 오코토처럼 한순간의 공포로는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내내 무서운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커다란 콧망울에 축축하게 구슬 같은 진땀을 흘리면서. 카와구치 안의 하나코는 불과 23이라는 젊은 나이로 이 이야기가 있기 한 달쯤 전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카와구치가 처음부터 크게 난리를 치면서 다소 무리를 해서까지 얻은 사랑하는 아내였던 만큼 부부 사이도 지극히 좋아서 카와구치의 아내 봉양이라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자자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결혼해서 2, 3년쯤 지나자 원래가 화려한 성격의 카와구치는 교토 인형처럼 아름답고 훤칠한 키가 장점이던 하나코에게도 점점 질리게 되면서 어쩌다가 친구네 집에서 알게 된 오코토라는 모델의 연잎처럼 하늘하늘한 자태와 사랑의 기교마저 놀랍기 그지없는 이른바 근대적이라고 불러야 할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만 것이었다. 과연 처음 시작은 아내 앞에서 시치미를 떼고 남몰래 만났기 때문에 하나코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두세 달 지나는 동안 그런 일을 감춘다는 것이 본래 무리인 것처럼 어느새 아내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평소 점잖은 그녀로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가정이 불쾌해지면 질수록 카와구치는 오코토와 더 빈번하게 만나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코의 고뇌도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만 갔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코는 우울증이라고 해야 할 병까지 얻게 돼서 잠도 못 자는 밤이 몇 날 며칠을 이어졌다. 카와구치로서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히스테리가 아닌 까닭에 도리어 마음이 괴로워서 친구인 의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 그녀의 처방약으로 수면제를 받아온 것도 그 나름의 최소한의 미안함과 용서를 비는 마음이었다. 물론 100가지 수면제보다 오코토와 관계를 끊는 편이 그녀의 병에는 더
확실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만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 상태로 두세 달쯤 지났다. 드디어 끔찍한 파탄의 날이 닥쳤다. 그것이 과실이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코는 수면제의 양을 잘못 조절해서 마침내 도리어 그녀의 희망이기도 했던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렇게 하나코가 갑자기 죽게 되자 카와구치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슬퍼했다. 아니,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그는 슬픔을 완전히 잊었다 뿐인가? 간접적으로는 하나코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애인 오코토를 남몰래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이런 사정이 있기에 혹시 이 세상에 유령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코가 그런 유령이 되어 두 사람에게 원한을 풀려고 찾아온다는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만큼 그들로서는 이번 유령 사건이 아주 절절하게 두려웠던 것이다. 특히 카와구치는 당연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겁낼 수밖에 없는 남모를 비밀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